정년 퇴직하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아, 아파트 경비나 해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경비 편하다더라. 그냥 앉아서 지키다가 오면 된다더라. 나이 많아도 받아준다더라. 월급도 200만 원은 나온다더라. 절반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당신 얘기가 될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평생 열심히 일하다 은퇴하고, 그래, 경비나 하면서 노후 보내자 하고 경비실에 들어갔다가 한 달 만에 사표 쓰고 나온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왜 그런지, 그리고 뭘 알고 시작해야 하는지,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직업의 진짜 실체를 오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영상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첫째, 경비원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면허도 필요 없는데 왜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둘째, 아파트 경비, 빌딩 경비, 학교 경비. 이게 다 완전히 다른 직업이라는 사실. 셋째, 월급 200만 원의 진실. 최저임금은 100%다 주는데 왜 손에 쥐는 건 적을까요? 넷째, 아무도 말 안 해주는 리스크. 용역이냐 직영이냐 이거 모르면 퇴직금에서 손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걸러야 할 위험한 아파트 신호까지. 자,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경비원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경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경비원으로 취업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입니다. 이건 경비업법에 정해진 법적 의무예요. 교육을 안 받으면 경비원으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육은 총 24시간, 보통 3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체포 호신술 같은 과목을 배워요. 좋은 소식은 나이 제한도 없고 학력 제한도 없다는 겁니다. 예순이든 일흔이든 이 교육만 이수하면 경비원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로 꼽히는 겁니다. 교육비는 대략 12만 원 안팎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전남 같은 곳은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육비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는 지역 지자체나 평생교육기관에 교육비 지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진입 장벽은 높지 않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두 번째, 경비라고 다 같은 경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경비원 하면 딱 아파트 경비만 떠올리세요. 그런데 사실 경비의 세계는 훨씬 넓습니다. 같은 경비원이라도 아파트 경비, 빌딩 경비, 학교 경비, 공장 경비, 병원 경비, 이게 다 완전히 다른 직업이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하는 일도, 노동 강도도, 받는 돈도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는 입주민을 직접 상대해야 해서 감정 노동이 심한 대신 상대적으로 진입이 쉽습니다. 빌딩 경비나 오피스 경비는 정해진 출입 통제 위주라 사람에 시달리는 일은 덜하지만 그만큼 자리가 귀하고 경쟁이 있어요. 학교나 공장 경비는 또 그 나름의 조건이 있고요. 이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 어디가 그나마 편하고 어디가 돈이 되는지는 다음 편에서 하나하나 제대로 비교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실 세 번째. 월급 200만 원. 이거 진짜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진짜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오해 하나를 풀고 갈게요. 인터넷에 이런 얘기가 아직도 돌아다닙니다. 경비원은 최저임금의 70%만 받는다. 감액이 된다. 이거 완전히 틀린 정보예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경비원 같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 줄여서 감단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최저임금을 깎아서 주는 감액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도는 2015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경비원도 최저임금 100%를 다 받는 게 원칙이에요.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20원이니까 이걸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70% 어쩌고 하는 기사는 10년도 더 된 옛날 얘기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시급을 다 받는데 왜 손에 쥐는 돈은 200만 원 안팎일까요? 진짜 함정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무급 휴게 시간입니다. 경비원은 보통 24시간 막교대, 그러니까 하루를 통째로 근무하고 다음 하루를 쉬는 격일제로 일합니다. 그런데 그 24시간을 전부 돈으로 쳐주는 게 아니에요. 밤에 대기하는 시간, 잠깐 쉬는 시간을 휴게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빼버립니다. 그 시간은 무급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단지에 붙잡혀 있어도 실제로 돈이 되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적은 거죠. 이 무급 휴게 시간을 몇 시간으로 잡느냐에 따라 월급이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볼 때는 월급 액수만 보지 말고 휴게 시간이 몇 시간으로 잡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휴게 시간이라는 게 진짜 쉬는 시간이냐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6시간을 쉰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경비실을 벗어날 수도 없고 벨이 울리면 바로 나가야 하고 밤중에 순찰까지 돌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집에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그냥 경비실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이걸 가면 휴게 시간, 그러니까 가짜 휴게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여기에 대해 판단을 내렸어요. 휴게 시간이라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으면 그건 쉬는 게 아니라 일하는 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요. 실제로 야간 휴게 시간에 순찰을 돌았던 경비원들이 소송을 걸어서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밀린 임금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고에 적힌 휴게 시간이 진짜 쉬는 시간인지 아니면 그냥 대기하는 시간인지 이걸 면접 때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아무도 말 안 해주는 리스크. 이거 모르고 들어가면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바로 용역이냐, 직영이냐 하는 문제예요. 경비원 고용 형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영, 아파트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용역, 바깥의 용역 업체를 통해 고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가 용역이에요. 문제는 이 용역 업체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바뀔 때 터집니다. 업체가 교체되면서 기존 경비원을 그대로 안 쓰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한 조사에 따르면 용역 업체가 바뀔 때 3분의 1 넘는 경비원이 일부라도 계약 해지를 당했고 아예 전원이 잘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아무리 잘해도 회사끼리 계약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퇴직금 함정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용이 그대로 승계되면 퇴직금도 이어져야 해요. 그런데 승계 약정 없이 새 업체가 들어오고 옛날 업체가 퇴직금을 정산해버리면 근속 기간이 뚝 끊깁니다. 그러면 몇 년을 일해도 퇴직금이 쪼개져서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생겨요. 실제로 2년을 일하고도 퇴직금은 1년치밖에 못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기 전에 이 아파트가 직영인지 용역인지, 용역이면 계약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를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계약 자체도 불안합니다. 경비업계는 3개월짜리 초당이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이 다가오면 다시 잘릴까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짧은 계약을 여러 번 반복하면 법원이 갱신 기대권이라는 걸 인정해서 함부로 못 자르게 판결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당했다면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노동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리스크는 사람한테서도 옵니다. 입주민 갑질 이야기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흔한 게 근무와 상관없는 자비를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아파트에서는 20대 입주민이 경비원들에게 수년간 온갖 허드렛 일을 시키고 폭언을 하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일도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도 끊이질 않습니다.
2026년에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소방차가 다녀야 하는 전용 구역에 세워진 차를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잘못한 건 불법 주차한 사람인데 정작 맞은 건 원칙대로 말한 경비원이었던 거죠. 이런 갑질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한 실태조사에서는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이 한 해에만 70건 넘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세상에 크게 알려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끝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이른바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관리 규약에 폭언 금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경비원에게 규정에 없는 업무를 시키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도 갑질 신고센터를 두고 대응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법이 생긴 뒤에도 갑질 피해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도가 생겼다고 현장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의외의 복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같은 경비원, 그러니까 교대 근무자와의 관계예요. 이건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하루씩 번갈아 같은 초소를 쓰다 보니 사소한 게 자꾸 쌓입니다. 앞사람이 초소나 청소 구역을 엉망으로 두고 갔다거나, 초소에 담배 냄새가 배어 있다거나, 공용 냉장고를 지저분하게 쓰고 술병까지 놓고 갔다거나, 교대 시간을 안 지켜서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상대의 사소한 실수를 일기 쓰듯 하나하나 기록해뒀다가 관리사무소에 고자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입주민들한테 다른 경비원을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입주민이 이사 가면서 버린 물건 중에 쓸만한 걸 몰래 챙겨서 내다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비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주민 갑질은 차라리 참겠는데 같은 처지의 동료끼리 서로 물고 뜯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요. 편한 일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정작 사람 관계에서 지쳐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떤 아파트를 걸러야 할까요? 지원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신호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첫째, 휴게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잡혀 있는 공고. 아까 말씀드린 무급 휴게 시간 함정이에요. 월급은 그럴듯한데 휴게 시간이 6시간, 7시간씩 잡혀 있으면 실제 받는 돈은 확 줄어듭니다. 둘째, 계약 기간이 3개월처럼 지나치게 짧은 곳,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사람을 새로 뽑는 아파트. 이건 고용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신호예요. 셋째, 면접 때 휴게 시간에 뭘 하는지 물었을 때 명확하게 답을 못하는 곳. 진짜 쉴 수 있는 곳이라면 당당하게 말해줍니다. 얼버무린다면 10중 8구 가면 휴게 시간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진입 장벽은 낮습니다. 신임 교육 24시간만 받으면 나이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도 이제는 100%다 받습니다. 하지만 무급 휴게 시간 때문에 실수령은 생각보다 적고 용역 계약과 퇴직금 문제로 고용은 불안하며 입주민과 동료 사이에서 감정 노동에 시달립니다. 편하게 앉아서 돈 번다는 그 말 절반만 맞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 일을 편해 보인다는 이유로 덜컥 시작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진입 조건, 경비의 종류, 월급의 진실, 고용 리스크, 그리고 걸러야 할 아파트 신호. 이것만 알고 시작해도 여러분은 최소한 한 달 만에 사표 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오늘 잠깐 말씀드린 경비의 종류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파트 경비, 빌딩 경비, 학교 경비, 공장 경비, 병원 경비. 같은 경비원인데 어디가 그나마 편하고 어디가 돈이 되고 어디가 지옥인지 그 이야기가 다음 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